오늘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간단히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소프트웨어에 다수의 객체들이 존재하고요. 객체들은 이제 클래스 파일로 존재를 하는 거겠죠. 어쨌든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이 클래스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는 함수 호출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유는 우선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는 익숙해 있는 C라는 언어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절차 언어라고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어떤 명령어들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실행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요런 단계들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고, 그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절차 언어에 의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객체들을 먼저 구성을 하고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의 결과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제 만드냐면은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 또는 복잡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객체 지향 방법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객체 지향으로 방법론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요구 사항이라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요구 사항이라는 거는 requirement라는 것은 굳이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에 항상 만들어야 되는 문서들인데요. 이 요구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또는 애초 목적에 맞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뭘 원하는지,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면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나중에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게 아닌데, 이런 소프트웨어 만드는 게 아닌데 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구사항 명세서를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든 아니든 간에 먼저 요구사항 명세서를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요구사항 명세서를 가지고 통해서 그러면은 요구사항 명세를 통해서 requirement라는 명세서에서부터 우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객체 지향 얘기를 하니까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중간 단계에 뭐가 필요하냐면 설계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요구사항 명세서에서부터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이거는 보통 UML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UML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UML로 설계도를 만들고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설계도를 만드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요구사항 명세서가 있으면은 그걸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먼저 시나리오의 명사와 동사, 명사와 동사 부분을 구분합니다. 그럼 명사는 바로 얘네가 객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객체의 변수가 될 수 있을 테고요. 동사라는 거는 메소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그리고 또 그 명사 동사 외에도
뭐 부사라든지 이런 형용사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도 역시 메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만들 방법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명세서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 명세서의 각 문장에서 명사 그리고 명사를 뭐 어떤 보조하는 동사, 형용사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명사는 객체 또는 객체 안의 변수로, 동사나 또는 형용사나 부사는 객체 안의 메소드로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를 만드는 기본적인 그림이 되는 걸 거예요. 다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뭐 요구사항 명세서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A send B to C. A send B to C라는 건 뭐냐? A라는 무언가가 B를 C에게 보낸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때 A와 B와 C는 명사기 때문에 모두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객체가 될 수 있고요. 물론 객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애트리뷰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요런 요구사항 명세서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A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C라는 객체도 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A, B, C. 그러면은 요게 이제 객체고요. 그럼 A send B to C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send라는 것 얘는 이제 그 애트리뷰트가 죄송합니다. 오퍼레이터가 될 수가 있겠죠. 오퍼레이터가 될 수가 있어서 얘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A, B, C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얘는 C라는 클래스를 변수로 가지고 있고요. 얘는 변수,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end라는 오퍼레이터를 A가 가지게끔 이런 식으로 객체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B에게 보내야겠죠. B에게 보내야 되니까 역시 B도 역시 멤버 변수를 가지게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뭔가 A가 B에게 C를 보낸다라고 할 때는 A.send BC 요런 함수를 호출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어떤 시나리오가 A send B to C라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여기에 명사는 A와 B와 C이기 때문에 A, B, C를 각자의 객체로 이제 설계를 해주고요. 그리고 send는 A에 속하는 어떤 메소드로 구성을 해서 B와 C를 호출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우선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A와 C만 구성하고 그 다음에 B는 멤버 변수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B가 뭐 이제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다 send를 가지게 해서 역시 똑같이 A send B C 이런 식으로 같이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설계라는 거는 오픈 프로그램으로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여러 개의 답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거나 또는 이해하기 쉽거나 알기 쉽도록 또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그 구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답은 없지만은 어쨌든 심플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send B to C라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A, B, C를 각자의 객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send라는 거는 동사니까 얘를 메소드로 A의 메소드로 구성을 해서 동작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A와 C 두 개의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객체에 A의 send라는 그런 어떤 send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성해서 A가 B를 C에게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C도 역시 얘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어쨌든 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B가 객체의 별도의 클래스인가 아니면 B가 별도의 클래스는 두지 않고 어떤 뭐 데이터 타입일 수도 있어요. 뭐 스트링이라든지 인테저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자바나 뭐 객체지형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클래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설계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요구사항 명세서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또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는 모든 요구사항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리고 명확한 건 구현이 가능한 그리고 완전한 또 뭐 여러 가지 모순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선 객체와 관계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이런 클래스들 또는 메소드 또는 뭐 객체 간의 관계들이 요구사항 명세서의 모든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설계도는 완성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객체지향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다 보면 객체지향 소프트웨어는 수많은 클래스들이 객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객체 클래스들과 그에 대한 메소드들을 뽑아서 객체지향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게 되는데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작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객체 설계하는 사람의 경험, 지식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대한 설계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체지향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 모델, 추천 모델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객체지향은 설계라는 것은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작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수많은 종류의 뭐 클래스를 뭘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 A send B to C라고 할 경우에 A, B, C를 모두 클래스로 할 수도 있고 A와 C를 클래스로 B는 그 클래스의 변수로 잡을 수도 있고요. 이런 자유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도가 높아져서 워낙 다양한 종류의 그런 설계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뭔가 추천 모델, 레퍼런스 모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좀 설계를 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 생긴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표준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 위한 표준 모델.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데요. 표준 모델이니까 뭐 여기저기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유서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리유서블 즉 재사용 가능성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될 텐데 뭐 표준 모델이니까 어떤 비슷한 문제라면은 여기저기 쓰일 수 있는 거죠. 그 모델이. 그래서 특정 어떤 표준 모델을 제시를 하는 게 디자인 패턴입니다.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크리에이셔널 패턴, 스트럭처럴 패턴, 비헤이비어럴 패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만큼 종류가 많다는 거죠.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추천 모델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세 종류로 분류해서 크리에이셔널 패턴, 생성 패턴 또는 스트럭처럴 패턴, 구조 패턴
behavior 행위 패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패턴들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패턴 다 나열한 건 아니고요. 패턴 중에 일부 치고는 좀 많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의 한 70% 정도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 패턴이라고 하는데, 생성 패턴, 얘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객체 인스턴트를 생성할 때 어떤 식으로 생성할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추천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은 애브스트랙트 팩토리 패턴, 팩토리 메소드 패턴, 싱글턴 패턴, 프로토타입 패턴 이런 종류가 있는데, 애브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그 생성하는 거를 이제 팩토리라고 해요. 생성하는 유닛을 팩토리라고 하는데, 그런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게 이제 애브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이고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유도 클래스, 즉 그 상속에서의 이제 하위 클래스들을 통해서 클래스를 생성하게 하게끔 하는 뭐 그런 방법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고요. 싱글턴 패턴은 인스턴스를 여러 개 생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필요한, 예를 들면 메인 함수 같은 게 되겠죠. 메인 함수는 전체 프로그램에 하나만 필요하니까 뭐 그런 정도의 또는 이제 전역 변수를 담고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이런 클래스들은 어떤 식으로 클래스를 구성하게 되고 관계를 가지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싱글턴 패턴이고요. 그리고 그 스트럭처 디자인 패턴은 구조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객체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인터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연결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어댑터 패턴이라는 추천 모델을 써가지고 하면은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객체들을 동적으로 생성해서 뭔가를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모아서 동적으로 어떤 복합적인 작업을 하도록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데코레이터 패턴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퍼스트하드 패턴은 다양한 클래스들을 한데 모아서 어떤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클래스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게 퍼스트하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컴포지트 패턴, 브리지 패턴, 프록시 패턴 등등이 있는데, 이들도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클래스들을 가지고 그들을 클래스들로 구성해서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컴포지트 패턴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개의 서브 클래스들로 구성이 돼 있을 때, 서브 클래스가 아니라 여러 개 다른 클래스죠. 하위 상속 개념의 클래스가 아니라 그냥 다른 클래스니까 클래스를 구성할 때, 브리지 패턴이라는 거는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실제 구현된 클래스들과는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부분들. 프록시 패턴이라는 건, 프록시는 대표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객체 간에 뭔가 그 객체의 변수를 억세스할 때 직접적으로 억세스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리인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연결하고자 할 때 이제 프록시 패턴을 통해서 그런 구조로 설계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터레이터 패턴은 루프 같은 경우에 객체장에서 루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옵저버 패턴이라는 거는 어떤 예를 들어 전역 변수 같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아니면 클래스 안에 어떤 변수가 업데이트 됐을 때 그 내용을 참고하는 다른 클래스들이 어떻게 같이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템플릿 패턴은 우선 뼈대를 먼저 만들고 알고리즘은 나중에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뼈대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들. 코맨드 패턴은 객체지향에서 명령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부분들. 비지터 패턴은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안에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객체지향에서는 아주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객체지향 설계에서는 모든 설계가 다 그렇죠. 모든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검증된
또는 검증되었다는 게 여러 가지 편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유지 보수에 적합한 유지 보수 또는 수정에 프로그램 수정에 적합한 표준 모델을 사용하자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디자인 패턴의 목적은 바로 자유도가 높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에서 검증된 그리고 유지 보수 수정에 적합한 모델을 써서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이건 프로그램 속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지 보수 관리 수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구조적으로 배치하자. 어떻게 배치하는가 하면은 디자인 패턴에 있는 대로 배치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 설명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몇 가지 이그젬플 해가지고 설명할게요. 만약에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야 되는데 작업이 무슨 작업이 있냐면은 여러 개의 객체들을 생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지만 그 객체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고 우선은 객체 예를 들면 바이시클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 클래스가 있고 자전거 클래스 밑에 다양한 자전거들이 있을 텐데 우선 자전거 클래스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을 쓰면 좋다라는 게 그 내용이고요. 요 이그젬플이었습니다. 이그젬플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스시라는 거와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음식은 스시와 스테이크가 있어요. 물론 그거 외에도 더 많은 음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스시와 스테이크 둘만 알고 있어요. 둘만 알고 있고 얘네가 유텐실 이게 뭐라고 하나요? 식기라고 하나요? 유텐실 젓가락 수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텐실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얘네를 이런 스시와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잘 모를 때 우선은 알고 있는 거는 스시와 스테이크만 있고 얘네를 레스토랑이라는 객체에서 뭔가를 다루려고 한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클래스를 설계하는가 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요 부분은 레스토랑이라는 이거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해서 상위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가 얘가 되겠죠. 구체적인 클래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을 경우에 이런 만들었을 때 객체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서브라는 게 있고요. 밀스라는 거는 있습니다. 밀스라는 게 있고요. 그럴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루비 코드이기 때문에 C++이랑은 좀 다릅니다. C++이나 자바에서는 스시와 스테이크를 구성하는 밀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 자바나 또는 C++에서는. 근데 이건 루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밀이라는 게 이제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될 테고요. 클래스가 될 겁니다. 이게 자바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만약에 레스토랑이라는 그런 클래스에서 뭔가 음식을 다루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음식이 스시와 스테이크가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어떤 음식을 다룰 거다라고 예상이 될 때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먼저 앱스트랙트 클래스 추란 클래스는 밀이라는 추란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스시나 얘네는 밀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하도록 물론 여기서는 상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상속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통해서 표현을 하자라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그젬플 1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이에요. 즉 뭔가 어떤 클래스가 다양한 종류의 어떤 클래스 여기서 레스토랑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다루려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음식에 대한 앱스트랙트 추상 클래스를 먼저 정의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레스토랑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레스토랑 클래스 정의하고 실제 구체적인 클래스는 스시라든지 얘네들은
밀이라는 앱스트랙트, 여기 루비이기 때문에 실제 상속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고 얘를 상속을 하는, 이네리턴스를 하는 그런 스시나 스테이크라는 클래스를 정의해서 그런 구조로 구현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시는 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밀이라는 게 이제 추상 클래스거든요. 그리고 실제 매개 변수로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거는 요 밀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스시 클래스나 스테이크 클래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밀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네, 추상 클래스 이용해서 스시 클래스나 스테이크 클래스라는 것을 미리 알기 이전에, 미리 정의하기 이전에 충분히 어떤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이그젬플은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 유도 클래스, 하위 클래스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역시 그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과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네, 네, 여기 보면은 그 세단 팩토리라는 게 있어요. 세단 팩토리는 뭐냐면 얘는 칼을 만드는 거죠. 칼을 만드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SUV 팩토리도 역시 SUV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모두 카 팩토리라는 거를 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카 팩토리에 대한 클래스는 여기에 정의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세단 팩토리에서는 세단 클래스를 다루고, 같은 메이크카 클래스에서 SUV 팩토리는 SUV를 다루도록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 카 팩토리가 있고, 얘네를 상속을 해요. SUV 팩토리, 다음에 카 팩토리,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에는 카가 있고, 카 SUV, 카가 아니라 세단이죠. 세단. 잠깐만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이 앱스트랙트 그 팩토리 메소드 클래스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문제는 세단 팩토리, 세단이라는 클래스와, 그리고 여기 오타네요. 얘가 SUV인데 SUV라는 클래스를 둘 다 다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루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와 같이 상속을 통해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얘는 팩토리가 될 테고요. 얘는 카 팩토리, 세단이죠. 세단 팩토리, 그다음에 카 팩토리. 죄송합니다. 팩토리고, 얘는 이제 카가 될 테고, 얘는 SUV 세단 이고, SUV 팩토리, 그 다음에 세단 팩토리,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구성을 한 다음에, 팩토리는 바로 뭐냐면은 카를,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 팩토리가 요런 관계를 가지게끔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지금은 SUV와 세단이 있는데, 세단 말고 뭐 집차가 될 수도 있고 트럭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클래스를 상속으로 추가만 하게 되면은 되니까 어떤 새로운 클래스의 유지 관리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래스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이 클래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팩토리라는 게 있어요. 팩토리가 하는 거는 이제 카를 만드는 역할을 하죠. 만듦. 그리고 세단 팩토리는 세단을 만드는 거죠. 세단 만듦. 그리고 SUV 팩토리는 SUV를 만드는
이런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은 목적은 경우에 따라서 세단도 만들 수 있고 세단에 대한 인스턴스도 만들 수 있고 카에 대한 인스턴스도 만들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렇지 이렇게 안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각자 세단 팩토리, SUV 팩토리 다 따로 지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세단 팩토리와 이런 팩토리 상속을 통해 두고 역시 카에 대한 부분도 역시 세단과 얘는 SUV입니다. SUV를 두고 SUV를 두고 이렇게 상속을 통해서 처리해서 이렇게 짧은 코드로 원하는 바를 만들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바로 팩토리 메소드 패턴입니다. 이 예를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세단 팩토리 뉴 팩토리 이거 세단 만드는 거예요. 세단 만드는 거. 그래서 요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은 이제 세단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SUV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SUV 만들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얘만 투정을 해요. SUV 팩토리. 요렇게 하면은 결과가 나중에 SUV가 나옵니다. SUV가. 그러니까 여기만 요 라인만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세단을 만들었다가 SUV 만들었다가 뭐 이럴 경우에 얘만 요 라인만 바꾸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아주 간편하게 코드 수정이 아주 간편해지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런 그 세단이나 SUV에 대한 부분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라인을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가 힘들어지는데 이와 같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한두 줄의 수정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또는 이제 SUV 만들고 팩토리 만들고자 할 때 뭐 이런 부분을 카피 페이스트 한 다음에 약간은 수정하게 되면은 SUV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턴 패턴은 바로 뭐냐면은 글로벌 변수 또는 글로벌 인스턴스를 만들 때 쓰이는 건데 루비에서는 이와 같이 합니다. 루비에서는 글로벌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얘가 이제 글로벌 변수거든요. 글로벌 변수. 얘를 쓰게 되면 이제 싱글턴이 되는 거고요. 언어마다 달라요. 자바는 자바 나름의 방법이 있고 C++는 C++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지만 다른 언어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변수나 전역 변수 같은 걸 쓸 일이 있다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의 패턴을 참고하면 인터넷이나 책 같은 데를 참고하게 되면은 자바나 C++에서 글로벌 변수를 다루는 법을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그걸 참고해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디자인 패턴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연결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어댑터 패턴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 이그젠플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툴이 있고 햄머가 있고 툴이 있어요. 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햄머는 툴에 속하는 거예요. 툴에 속하는 건데 문제는 햄머는 햄머의 자체의 함수가 있고 툴은 툴 자체의 함수가 있어요. 두 개 달라요. 달라. 그래서 어댑터 패턴을 쓰는 이유는 두 개가 서로 다른 메소드를 가진 그런 함수가 있을 때 얘들이 서로 다르죠. 얘는 스윙이라는 걸 쓰고 있고 얘는 유즈 툴을 쓰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럴 때는 어댑터를 만들어서 툴을 쓰게 되면은 스윙을 호출하게 하자. 이게 바로 어댑터입니다. 얘네가 이제 어댑터. 그래서 이 어댑터를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댑터를 안 쓰게 되면은 아마도 여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될 텐데 수정을 하지 않고 기존의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의 클래스의 기능을 새롭게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어댑터를 쓰는 거예요. 그건 어댑터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댑터가 뭐 전원이라고 하면 220V 전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어댑터를 써가지고 110V에 연결한다든지 이런 게 어댑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댑터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기존에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는데 얘네를 새로운 용도로 쓰고 싶은데 그 새로운 용도에서는 불러진 함수가 달라요. 그런 경우에 물론 이제 기존의 함수를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시스템에서의 뭐 함수 호출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수정이라는 건 항상 좀 위험한 부분을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어댑터 패턴이라는 이런 클래스,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수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적이죠. 노수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노수정. 네, 수정 없이 추가만, only 추가. 왜냐하면 수정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이그젠플에 보면 이래요. 우선 햄머를 먼저 만들고, 햄머는 이제 그 useTool이라는 함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useTool이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햄머 어댑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useTool을 쓰면은 햄머에 있는 swing이라는 함수 쓸 수 있다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그젠플 다섯 번째 이그젠플은 뭐냐면은 여러 개의 클래스를 합쳐서 여러 개의 클래스의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카 바디, 카 엔진 뭐 등등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은 얘들을 이렇게 합쳐요. 합쳐서 하나의 클래스, 원래 여러 개의 클래스를 합쳐서 하나의 클래스에서 처리, 한 개의 클래스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지 퍼사드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네 코드가 이 코드가 좀 더 길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자 클래스들을 불러와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뭐 메소드를 호출을 해야 되니까 복잡해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줄이 길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퍼사드 패턴을 통해서 클래스 하나 하나로 모아주는 클래스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클래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퍼사드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록시 패턴은 그 앞서 설명했다시피 다른 오브젝트를 컨트롤할 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 컨트롤만 하는 제어판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자라는 거죠. 플레이스홀더는 이제 제어판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은 클래스 여러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에 제어 설정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설정 기능을 각자 들어가서 설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모든 클래스의 설정을, 모든가 필요한 클래스의 설정을 모아놓은 그런 클래스를 따로 줘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바로 이 프록시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폴더가 있고 프록시 폴더가 있는데, 폴더에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뭔가 설정을 달아서 크리에이트 딜리트 폴더를 생성하고 삭제하는데, 직접적으로 폴더 클래스를 억세스하는 게 아니라 폴더 프록시라는 이 클래스를 얘를 억세스하고 얘가 얘를 처리하도록 해서 제어를 하자라는 게 이제 프록시 패턴이고요. 이 패턴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폴더라든지 어떤 클래스의 내용을 모두가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모듈화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클래스를 호출하고 뭐 하는 부분을 대표하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설정하자라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거 외에도 템플릿 패턴은 뭐냐면은 템플릿 패턴은 여기 예를 들면 보겠지만은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먼저 기본적인 알고리즘 말고 뼈대만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뼈대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속을 통해서 나중에 알고리즘을 실제 나중에 상속된 이 클래스를 통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자라는 게 템플릿 패턴이에요. 이건 왜 이걸 하냐면은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할 때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이 완성돼서 돌아갈 때까지 모든 게 지연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이 지연되니까 알고리즘이 완성되는 동안에도 다른 부분, 알고리즘과 상관없는 다른 부분이 계속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템플릿을 먼저 만들고 다른 부분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완성되면 최종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을 병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구현의 속도를 높이자라는 목적이 있는 게 바로 이 템플릿 패턴입니다. 그 외에도 옵저버 패턴이 있는데, 옵저버 패턴은 뭐냐, 여기 예를 들면은 스튜던트와 세크레터리, 딘이라는 세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프로페서 클래스에서 어떤 값을 이렇게 공지를 하듯이 값을 포스트를 해요. 포스트한 다음에 얘네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고 싶습니다. 프로페서 클래스가. 그럴 때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이 값들을. 물론 한 가지 방법은 얘네가 주기적으로 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add observer라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해요.
add observer, add observer, add observer 이렇게 한 다음에 notify observer라는 요 메소드를 통해서 여기 each2에서 이게 루프죠, 루프를 통해서 각자의 내용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observer 패턴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어떤 이게 쓰이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쓰이냐면은 이 프로페서가 일종의 뭔가를 공지를 보내는 아니면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브로드캐스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얘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들 클래스들을 어떻게 구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표준 모델이라고 추천 모델이 바로 이 업저버 패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맨드 패턴은 뭐냐면은 객체 지향에서 어떤 특정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턴이 바로 이 커맨드 패턴인데요. 여기서는 이와 같이 라이트 스위치 클라이언트라는 뭔가 인스턴스가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얘네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얘네 명령어를 그 수행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on, off 이렇게 해서 on, off일 때 execute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코맨드 패턴입니다. 코맨드 패턴이고요. 보통 이거는 언제 쓰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 시스템 명령어라면 이제 OS 명령어가 되겠죠. 명령어를 수행시킬 때 객체 지향에서 명령을 수행시킬 때 쓰기 좋은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긴데, 네, 여기 보면 코맨드 시스템을 성립하기 execute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쨌든 좀 깁니다. 어쨌든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뭔가 검증된 그 객체 지향 설계라는 게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설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유도가 너무 높으면은 설계가 좀 잘못된다든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고요. 또 이해하기 어려운 설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표준 모델 같은 걸 써서 이걸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패턴을 써서 어느 정도는 좀 규격적으로 또 이 디자인 패턴은 또 여러 가지 검증된 유지 보수에 좋다라는 그런 식으로 검증된 모델이니까 검증된 모델을 써서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검증된 방법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디자인 패턴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적용하더라도 역시 계속 문제점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도가 높은 객체적인 특성상.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솔리드 원칙이라고 해서 이런 원칙을 지켜서 객체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리드라는 거는 앞에 SOLDD를 D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I죠, I. 솔리드, SOLID. 요거의 약자가 바로 솔리드인데, 요 원칙을 지켜서 설계를 해야 된다. 즉, 객체 지향 설계의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객체 지향 설계의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를 설명하게 되면은, 싱글 리스판서빌 원리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은 클래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요. 함수들이 폰 넘버에 대한 함수가 있고 주소에 대한 함수가 있고 집 코드에 대한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오타 같고요. 코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가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커지고 또 그 클래스를 서로가 억세스하고 이런 관계가 메시지 주고받는 관계가 클래스 하나에 대한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수정이라든지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수정하기 좀 어려워진다는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클래스가 다양한 내용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걸 분리해서 유저, 어드레스 해서 이 주소에 대한 것만 따로 떼서 요렇게 집 코드도 역시 마찬가지. 집 코드 주소에 대한 거니까 요렇게 따로 떼서 분리를 하자라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저의 이거 사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분리해서 가능하면은 요 클래스의 사이즈를 줄이자라는 목적이 그런 게 싱글 리스폰서빌리티 원칙이고요. 오픈 클로스드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픈 확장에 쉽고 그 다음에 수정이 어려운 그런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자라는 게 오픈 클로스드 원칙이고요. 수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는 게 좀 약간 의미가 좀 이상할 거예요. 수정이 쉬워야 되는데 변경이 쉬워야 되는데 왜 어려운 게 좋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변경이 쉽다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 쉬워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 수정할 때 너무 많은 코드를 건드리지 않도록 뭐 그런 수정할 부분은 한 부분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누구나 자기 코드를 막 수정할 수 있게 오픈시켜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 뭐 개발자가 4명, 5명, 뭐 10명 이라는데 모두가 자기 코드를 마음대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 코드까지 수정을 막 하게 되면은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가 될 테고, 그에 따라서 좀 더 버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은 쉽지만은 수정은 조금 어렵다는 게 수정할 부분이 많이 생긴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수정하는데 제약을 좀 두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그젠플을 보면은 이래요. 네, 여기 보면은 리포트가 있고 포맷이 있어요. 포맷이 있는데 HTML 포맷도 있고 PDF 포맷 둘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이렇게 보기엔 막상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수정한 포맷을 2개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따로 클래스를 따로 둬서, 네, 따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네, 따로 이런 포맷터 이런 식으로 HTML 어떤 PDF 포맷터에 대한 부분은 놓고 거기다가 인스턴스를 두고 처리하자라는 게 더 좋은 설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네, 오픈 클로스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만약에 PDF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 또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추가. 그리고 뭐 JPG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일종의 메인 파트가 될 텐데 되게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한다면 클래스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클래스만. 그래서 클래스 이 부분은 안 건드려도 됩니다. 안 건드려도 됨.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한번 만들면, 그러니까 수정이 어렵게 한다는 건 이걸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클래스에서 뭐 JPG 포매터 만들고요. 또 클래스 PD 텍스트 포매터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하면 되고 이 부분은 안 건드려도 되니까 그럼 유지 보수 관리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클로스드 원칙은 바로 뭐냐면, 만약에 그 원칙을 안 지킬 경우에 뭔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안에 요 리포트 안에 요 부분을 수정이 필요해요. 수정 또는 추가 필요. 하지만은 요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리포트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다만 여기서 클래스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클래스는 추가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추가 확장에는 좋고 대신에 여기를 수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클로스드 폼 마디피케이션이란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스포프 치환 원칙은 뭐냐면은 뭐냐면 여기 클래스가 있으면은 렉탱글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렉탱글은 뭐냐면은 다각형이죠. 다각형. 이게 폴리곤이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얘가 폴리곤이어야 되는데 좀 잘못 썼네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폴리곤이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멤버 함수를 make width double than height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높이보의 2배로 하자라는 건데, 얘네를 이제 적용을 하자니까 여기서는 스퀘어를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만요.
네, 다음은 오픈 클로스드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클래스가 설계될 때 확장에는 용이하게 설계되지만은 변경에는 용이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경에 용이하지 않다는 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치기 힘들게 코드를 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예를 보면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예를 보면은 리포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리포트의 아웃풋,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을 때 출력을 포맷에 따라서 HTML 포맷으로 또는 PDF 포맷으로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 가지 포맷도 추가할 수 있겠죠. 텍스트 포맷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JPG 그림 파일도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처음에 HTML과 PDF였다면은 요 안에다가 내용을 추가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새로운 포맷이 등장하면 이 안에다가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좀 더 좋은 예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웃풋이 있고 아웃풋에다가 포맷.프린트 이런 식으로 짜게 되면은 포맷은 이제 포매터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로 이렇게 그 HTML과 PDF를 출력할 수 있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JPG라든지 또는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클래스를 별도로 선언하면 돼요. JPG 포매터 포맷 클래스 텍스트 포매터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추가만 하면 됩니다. 추가. 요 안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no need to touch.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다만 기능이 확장되면 여기에 클래스만 추가하면 돼요. 기능 확장 시 클래스만 추가. 여기는 건드릴 필요 없음. 따라서 확장에는 되게 용이하지만은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수정에는 크로스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긴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예전 포맷에 보면은 뭔가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이 안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설계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단지 추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이유는 이래요. 만약에 기존에 다음같이 리포트와 HTML 포맷과 PDF 포맷 두 개만 존재한다고 할 경우에, 이게 잘 돌아간다고 할 경우에 기존에 뭔가를 추가하게 되면 이 안의 내용을 건드려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은 단순히 추가만 계속하는 거라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추가된 클래스만 보면 되는 거니까 훨씬 수정이라든지 버그에 대한 수정이 훨씬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코프 서브스티튜션 원칙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거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면은 렉탱글, 이게 사각형이죠, 사각형. 그리고 스퀘어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각형, 정사각형. 그런데 사각형이니까 여기에 함수를 하나 넣어요. make width double than height. 즉 높이의 2배로 만든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요 함수가 있으면은 이 함수는 정사각형에는 안 맞아요. 정사각형은 높이와 너비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상위 클래스가 있어요. 상위 클래스의 어떤 내용을 함수를 정의할 때 하위 클래스에 적용될 수가 없는 그런 클래스를 그런 함수를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 상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일일이 다 이런 식으로 푸스가 아니라 풋이 되죠. 푸스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일일이 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따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실수가 있어서 빠진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빠지게 되면은 그 부분이 오류가 날 확률이 생기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되는 멤버 함수는 하위 클래스에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별도의, 상속이 아닌 별도의 클래스로 정의한 다음에 이 안에 멤버 변수로 멤버 변수로 얘를 억세스할 수 있게끔, 그 상속이 아니라 멤버 변수로 억세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류 확률이 더 줄어든다 라는 거고요. 멤버 변수로 억세스를 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있다면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얘는 단순히 멤버 변수가 가지는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굳이 뭐 얘는 사용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상속을 쓸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구현이 되는 부분, 사용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거의 특성상, 그래서 오류가 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인젝션 원칙이 있는데, 네, 이 원칙은 뭐냐면은 다음에 예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안 좋은 이그젬플인데, 여기 보면은 서비스 1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클래스가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이 서비스 클래스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비스가 있죠. 서비스가 바로 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얘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위에 서비스 1 클래스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클래스에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좀 더 좋은 이그젬플은 이런 거죠. 여기 인터페이스를 하나 둬요. 인터페이스를 하나 두고, 인터페이스를 사이에 두고 서비스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끔, 여기서 인터페이스가 얘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로가 인터랙션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자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되고요. 이게 왜 더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처음에 만들어져요. 최초에 만들어져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멤버 함수 내용이 바뀔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이전에 안 좋은 모델을 쓰게 되면은, 만약에 이쪽의 함수가 변경이 있다든지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메소드 이름이 바뀌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를 수정해주면 여기도 같이 수정을 해야 되니까 수정해야 되는 포인트가 두 군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는 이제 변함이 없는 거니까, 만약에 얘를 수정을 해준다고 해도 얘는 영향이 없게 돼요. 영향 없음. 그래서 좀 더 좋은 구현이 되는 거고요. 얘가 바로 리스코프 서브스티튜션 원칙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칙은 디미터 원칙이라는 건데, 디미터 원칙은 이래요. 여기 보면은 원래 클래스와, 이거 지갑이죠, 유저 클래스가 있고 극장 클래스가 있으면은, 그럼 여기서 유저 클래스의 이 원래 클래스의 얘를 크레딧 밸런스, 얘네를 억세스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유저 클래스의 원래 이라는 변수를 억세스한 다음에 거기에 크레딧 밸런스를 억세스하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어터 클래스가 두 클래스 모두를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져서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럼 좋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저 클래스는 크레딧 밸런스라는 걸 둬서, 유저 클래스, 티어터 클래스는 유저 클래스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유저 클래스가 원래 클래스를 알면 되니까 이런 거죠. 요 위에 워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시어터가 있고 원래, 그리고 유저가 있으면은 시어터 클래스는 둘 다 알아야 돼요. 이 이그젬플 보면은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시어터는 유저만 알면 되고, 유저가
월렛 알면 되니까 만약에 어떤 한 부분 이 월렛 클래스를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은 요 이그젬플에는 시어터와 유저가 모두 수정이 돼야 될 거예요. 월렛 클래스의 멤버 함수 바꾸게 되면은. 하지만 요 경우는 요렇게 되면은 유저 클래스만 바꾸면 되니까 훨씬 유지 보수가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객체 지향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은 객체 지향 설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객체 지향 설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방법론, 어떻게 객체를 가지고 가는가 하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객체 지향 설계 좀 더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쓰는데 그 패턴을 일부를 훑어봤고요. 그리고 또한 객체 지향 설계를 할 때 피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고수해야 되는 원칙들, 그 원칙들의 목적은 바로 시스템의 유지 보수 수정 이런 부분에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자는 게 목적이 있고요. 그 원칙, 솔리드라는 원칙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